여러분들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연애 고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연애 박사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연애 관계에서 이별할 때 최악의 이별로 많이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잠수 이별이죠. 잠수 이별. 잠수 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그 적어도 이반에 학생들 시험 끝나고 나서 잠수 탄 학생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제 뭐 좀 좋은 결과 나온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가슴 아픈 결과가 나온 학생도 있지만 그래도 잠수 안 타고 다 결과를 좀 알려준 덕분에 이제 한 명 한 명 그래도 시험지 분석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지 분석하는 게 아주 시험지 분석에 오랜 시간을 쓰는 게 그렇게까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 않습니다. 크게 그냥 몇 가지 이제 리뷰를 좀 하면서 앞으로 이제 내가 이번 시험에서 이제 겪은 걸 바탕으로 앞으로 다음 시험을 내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자, 보는 건데 외부 지문이 고전 문학의 외부 지문으로 나올 거라는 건 이제 한 번도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말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심지어 보통 시조가 나오고 사설 시조 이런 거 잘 안 나오는데 이건 이제 사설 시조. 그래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팁만 좀 알려주자면 어찌됐건 간에 읽었을 때 뭔 말인지 알면 일단 제일 좋은 거야. 그리고 모고 같은 거 좀 많이 풀어보고 하다 보면은 이제 고전 문학들 좀 많이 만나게 되잖아. 그러다 보면은 이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대략적으로 좀 알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문학들 같은 경우에는 뭐도 나와 있어? 밑에도 나와 있어. 의미가.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거 압니까? 시조에서 제일 중요한 시조는 기본적으로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지. 초장, 중장, 종장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잖아. 세 줄이잖아 원래는. 근데 요거는 사설 시조거든. 그래서 요게요 사설 시조는 형태가 좀 깨져 있단 말이야. 근데 결국은 똑같아. 여기가 초장이거든. 그리고 여기가 중장이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종장이 이거야. 그래서 중장의 길이만 길어진 거거든.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시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초장, 중장, 종장 중에서 뭘까요? 제일 중요한 거 뭘까요? 종장입니다. 위에 두 개 이해 못했잖아. 그 뭐만 하면 되냐면 맨 밑에만 보면 돼.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거거든. 야, 한 달도 30날인데 날 보러 올 날이 하루도 없겠냐? 그 말은 뭐야? 나를 그 정도로 안 보러 온다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의미, 내용을 잘 모른다 라고 하면은 시조에서 고전문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맨 마지막 줄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나머지 윗부분에서는 뭘 주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표현법 봐야지. 그리고 아마 이 문제는요, 이제 이 표현법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들이 또 있기도 했을 겁니다. 이 중장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오버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나한테 안 오는 이유를 갖다가 야, 너 혹시 못 오는 길에 무슨 무쇠로 성에 쌓아가지고 못 오냐? 라고 하면서 나를 찾아오지 않는 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글이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사실은 이제 내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이제 글을 잘 읽어가지고 이제 그냥 이해 영역으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기본이죠, 기본. 이건 뭐 어떻게 대비가 불가능한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비가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거 무조건 나올 거라고 했잖아. 맞죠? 내신 스타일의 이제 대표적인 문제. 자, 그래서 여기서 결국은 물어보고자 하는 게 밑줄친 시어 중에서 가의 기억이랑 함축적인 의미가 가장 유사한 거거든. 그러면 이거 1번부터 5번 선치까지 다 읽어볼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알겠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다 읽어봐야 돼. 읽고 나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야 되거든. 왜냐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이 불빛이 뭘 의미하는지조차 몰라. 왜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불빛이라고 하는 건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지금 뭔가 유사점이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지금 이 불빛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뭔가 앞으로 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제 희망과 같은 존재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게 뭐 그냥 희망, 뭐 긍정적인 의미, 뭐 이렇게도 이제 볼 수 있지만 좀 더 나아가면은 이제 누군가에게 위로가 따뜻한 위로나 위안이 되어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좀 이제 일치하는 걸 좀 봐야 되는 거였죠. 그 중에서 그럼 이 5번이 정답인 이유는 뭡니까? 자, 지금 봐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는 참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나중에 있으면 좋겠는데 나랑 오래 수업했던 학생들은 이제 늘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이 현대시라고 하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야. 이거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화자는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대상은요, 실제로 있는 대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상 속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또는 추억 속의 대상일 수도 있고 뭔지 몰라. 그때그때 다르지. 자, 화자가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있어? 정서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태도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어?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그래서 이 시적 상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화자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나 주변 환경들을 뭐 한 거랑 똑같다. 마치 카메라를 이렇게 대놓고 핸드폰으로 이제 동영상을 촬영한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영상,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촬영했을 때 실제로 이 화자에게 보이는 부분, 모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비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건 떠올리면 돼, 안 돼? 안 돼. 비유적인 표현이나 이런 건 다 걷어내고 실제로 화자가 지금 어떤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상황이 놓여있는 대상을 바라보는지, 어떤 상황에 놓여있는 화자를 바라보는지야. 그래서 요거는 지금 5번 선지는 화자가 뭘 하는 건 아니고 화자가 누구를 보고 있냐면 대합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거든. 자, 그래서 이 대합실에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자면, 자,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인다며, 맞죠? 그러면 대합실이라고 하는 어떤 공간이 있나 봐. 대합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기차역이나 아니면 지하철역 이런 데 있는 게 대합실인데, 대합실이라는 말이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어떤 공간이라는 건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거야. 어떠한 공간의 그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여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 거야. 이게 실적 상황이지 지금, 맞죠? 자,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 바닥, 톱밥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며. 자, 그럼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 뭔데? 어떠한 공간 바깥에 뭐가 내리고 있어? 눈이 내리고 있어. 난로가 있어. 난로는 따뜻해 안 따뜻해 그러면? 따뜻하겠지. 뭐에 비해 따뜻해? 바깥보다 매우 따뜻한 거야. 맞죠? 자, 금음처럼 몇층 졸고 몇층 감기에 쿨럭이고. 자, 그러면 봐봐봐. 이 대합실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 있는 몇이야? 이 공간 안에 있는 존재겠지. 사람들이겠죠. 맞죠? 자,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나는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봐봐봐. 이 톱밥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톱밥이 뭐야? 톱질을 막 했을 때 떨어지는 그 톱질하고 난 그 뒤에 남아있는 가루들을 말하는 거 아니야. 가루를 그러면 불빛 속에 왜 던져주는데? 생각해봐. 톱밥을 불빛 속에 던지면 어떻게 되는데? 수빈아 어떻게 돼요? 얘 타겠지. 타면 불이 더 세질까 약해질까? 세지겠지. 자, 그래서 이 불빛이 더 세지게끔 하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생각해봐. 지금 이 대합실에 난로가 있어. 난로 왜 있는데? 난로의 존재 이유가 뭐야? 실제로. 그러니까 난로는 어떨 때 피워요? 추울 때 피운단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추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누가 추워하는데? 대합실에 있는 누군가가 추워하겠지. 그 누군가가 누군지는 몰라. 밖에 눈이 내리는데 안 추워하는 사람 있어요? 나는 추위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난 너무 춥단 말이야.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환경 자체가 추운 환경이라는 걸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이 추운 환경에서 난로가 하는 역할이 뭔데?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맞죠? 난로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해주는 거야. 근데 화자가 무슨 행동을 했어요? 톱밥을 던지는 행동을 했어. 그럼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만든 거야? 춥게 만든 거야? 더 따뜻하게 만든 거야. 그거거든. 여기서 연결되는 건 그겁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공통적인 어떤 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불빛도 불빛이지만 여러분들 뭘 생각했어야 돼? 이 불빛의 속성이잖아.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불빛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는 따뜻함을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실제로 안 가지고 있다고 했어. 왜 그런데? 얘 시각적인 거잖아. 얘는 촉각적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공감각이라고 얘기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불빛이라는 것의 따뜻함이라고 하는 속성을 누가 부여해 주는데 그러면? 화자가 직접 부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시에서 불빛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따뜻함이라고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원래 불빛은 안 따뜻해. 빛은 저 멀리서 보이는 건데. 빛은 안 따뜻한데 빛이 따뜻하다고 시에 화자가 이야기를 했잖아. 이해되죠? 그럼 이 빛의 속성이 되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이 속성과 가장 유사한 걸 찾으라는 게 문제의 의도였던 거지. 1번부터 5번 선지까지 다 읽어봐야 찾을 수 있어 우리가. 문제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1번부터 나와가지고 아마 시간이 좀 걸렸을 것 같은데 이제 쌤이 항상 이야기하는 문제의 의도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의도를 나타냈던 거죠. 자, 다음 넘어가서 결혼 나온다고 했어. 오! 우리 쌤 모른대. 우리 아이가 선생님은 빨리 무슨 다른 게 없는데 이렇게 응? 저희 기말에 결혼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가 아니고 무조건 나올걸? 진짜요? 시험 이번 안 나왔잖아.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 오 이거야. 근데 나오는 게 좋을걸. 교과서 시험 범위가 많아야지 외부 지문이 줄어들지 여러분들. 아 근데 외국 시험 많이 낸대요. 아니 많이 내겠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난 진짜 내가 너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학교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누구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건 모두한테 어려운 거야. 전에 얘기했듯이 그거는 어떤 특정한 누군가를 위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난 개인적으로 좋다고 보고 난 너무 아까웠어. 나 진짜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지구 끝에 온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나름대로 좀 찾은 것 같아. 얘네들이 미리 못 볼 만한 지문이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유일한 게 이거야. 왜? 얘는 교과서에 없거든. 문제집에도 없어. 왜?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거든. 이거 출간된 지 얼마 안 된 소설이라 가지고.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는 출간된 지 얼마 안 됐고 심지어 여러분들이 대비할 수 없는 게 이 책 진짜 더럽게 두꺼워요. 이거 엄청 두꺼운 장편 소설이거든. 그러니까 대비 불가능한 것 중에 하나였죠. 그냥 뭐야?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해력으로 뚫어내라 라고 하는 거였죠. 근데 이제 그렇게 뭐 어렵진 않았을 거고요. 넘어가서 7산이 나왔죠. 맞죠? 선생님이 늘 얘기하지만 모의고사라든지 특히 모의고사 우리가 이제 그 학교에서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다라고 할 때 그건 절대 틀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그래도 이번에 시험 쳤던 학생들의 어떤 시험 문제나 이런 거 푼 거나 이런 걸 보면 그래도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이 기출들은 그래도 좀 덜 틀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틀린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반성하세요. 이건 내가 여러분들에게 못 챙겨줬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나 진짜 지구권 태곤실을 막 나한테 뭐라 해. 그러면 그래 내가 인정할게. 이건 내가 안 나올 것 같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기 이 근육 지문이랑 그 다음에 이제 실산이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나올 것 같다고. 그래서 틀린 학생들은 반성을 좀 합시다. 자, 그리고 보기 봅시다. 보기 문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 내용보다 본문보다 보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좀 잘 파악해야 된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
지금 이러한 연극은 막과 막 사이에 구분이 없거나 등장인물의 역할 외의 노출, 조명의 변화, 노래나 독특한 말투,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거리두기 효과를 실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잠깐만 여러분들 학교에서 거리두기라는 말을 했었어? 안 했어? 그냥 나왔어? 그러면 보기에서 거리두기 효과가 뭔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지 맞죠? 이제 거리두기라고 하는 건 좀 이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걸 보고 여러분들한테 추론하라고 하는 거겠죠. 그럼 거리두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이제 객관성 확보죠. 그 뭐랑 뭐를 거리두는 건데? 이 글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물이 있을 거야. 거리를 두겠다는 거야. 또는 이걸 바라보는 독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독자가 이 인물에게 완전히 100% 공감해가지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이제 거리두기라고 이야기를 좀 하죠. 근데 거리두기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굉장히 이제 낯설게 한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요 보기가 결혼에서 나왔어야 되는데 결혼에서 나와 있는 이 낯설게 하기 거리두기 효과가 어디에 나타나는 건데? 결혼에서 어디에 나타나? 어디에 나타나요? 낯설게 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희고 이러면 이미 뭔가 고정관념처럼 알고 있는 익숙한 게 있을 거 아니야. 그 익숙한 걸 깨버리는 게 낯설게 하는 거야. 뭘 낯설게 했는데? 결혼에서 뭘 낯설게 했어요? 뭘 낯설게 했어요 결혼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극이랑 다른 거 있었잖아. 뭐였어? 그렇지. 관객에게 말을 걸면서 관객을 극 속에 참여시키는 거, 특별한 무대 장치가 없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 야, 알아두세요. 왜냐면 이번에 여러분들 저기 결혼이 시험범위도 들어갈 거 아니야. 좀 들어갈 확률이 85% 이상.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학교 선생님 문제 만들다가 재미없으면 안 넣겠지. 그렇죠? 교과서 범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쌤한테 이제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4번 문제가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본문 속에 근거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요 2번 선지를 보자면 이제 니은은 A와 같이 인격성이 이용자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B와 달리 상호작용의 축적이 반응의 변화를 이제 초래하지 않는다라는 건데 이게 교과서 본문에 보면은 그 문장이 있었어요. 그 저기 뭐냐 여전히 사람들은 마인드를 뭐처럼 대한다?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한다 라고 하는 구절이 있었거든. 과학자들이 그 소설 초반부였는데 과학자들은 이 마인드는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밑에 여전히 사람들은 이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한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바로 뭐야? 이용자의 인식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그렇죠? 자, 그래서 마치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마인드를 살아있는 사람처럼 대하는 건 결국은 인격성이라고 하는 게 이용자의 인식에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마인드를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인드가 인격성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야? 없다고 느껴지는 거야? 있다고 느껴지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이용자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다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맞죠? 자, 다음 넘어가서 근육 틀리면 안 되는 거였고, 맞죠?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죠. 이거 객관식 15분부터 법칙문 나오는 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이 자기 나름의 전략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거야.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외부 지문 중에서 독서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거 선생님 어떻게 대비해요? 그냥 평소에 책 많이 읽으세요. 그거 말고 답 없습니다. 평소에 모의고사 지문 많이 풀고요. 무슨 지문이 어떻게 나올 줄 알고. 여러분들 이거 법칙은요 솔직히 말해서 나 어디서 가져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나 분명히 본 적은 있어. 근데 이거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고2 모의고사에서 봤는지 고3 기출에서 봤는지 수능 특강에서 봤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다음에 있는 그 세력 균형론 있죠. 그 거기에 이제 기호 그 무슨 뭐 이렇게 구조까지 만들어져가지고 그거는 작년 수능 특강에 있었어요. 작년 수능 특강에 내가 되게 재밌게 읽었던 글 중에 하나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뭐 어떻게 예측해? 3년 전 수능 강의는 지금 가져오면 어떡할 건데? 대비 안 됩니다. 알겠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평소에 비문학 많이 읽고 많이 풀어봐야 돼요. 그냥 자기 기본 실력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특징 중에 뭐가 있냐면요. 고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만 들이잖아요. 엔간하면 모의고사 치고 한 4등급, 5등급 나오는 5등급은 모르겠다. 모의고사 쳐서 한 4등급 정도 나오는 학생들의 독해력이라면 시간만 들이면 다 맞을 수 있어. 그러면 시간만 들이면 다 맞을 수 있는 문제를 학교에서 외부 지문으로 내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풀다 보면 뭐가 많이 지나가? 시간이 많이 지나가. 이 문제 여러분들 뭐 하는 용도로 만든 거야? 시간 뺏어먹는 용도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거기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다. 그럼 그런 학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오답이 많이 나왔는데 우리가 준비했던 범위 안에서는 오답이 안 나왔어. 그런 학생들은 목표는 하나입니다. 뭐 해야 돼? 그냥 평소에 모의고사 아주 많이 푸세요. 그거 말고 답 없습니다. 근데 많이 풀기만 하면 안 돼요. 풀기만 하면 안 되고 사실 풀고 나서 분석을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 선지가 왜 맞고 왜 틀렸는지, 이 글 안에서 어떤 문장이 어떤 의미를 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문을 분석하는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실 나도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여름방학 전까지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모의고사 공부들을 좀 많이 하되 의문이 생기는 거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부분들은 쌤이 따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코칭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런 방향으로 좀 하고요. 내가 평소에 읽기 속도가 느리잖아요. 뒤로 미루세요, 이거. 나중에 풀어. 얘는 시간 촉박할 때 그냥 필요한 정보만 딱딱딱딱 찾아가지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시간 이 촉박한 그거 안에서 해결하고 나머지 못 풀었으면 틀리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시간 안에. 알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어서와. 자, 이 국제정치학 요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쌤이 얘기했던 이제 작년 고등학교 3학년 수능 기간에 나오는 친구 중에 하나고. 근데 막상 진짜 천천히 읽고 풀잖아요? 그렇게까지 막 미치게 어려울 만한 지문은 또 아니었어. 충분히 해결 가능할 만한 지문이었거든. 요거 보기 그림이요. 그 작년 수능 기간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은 거 가져왔어요,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 네, 이거 보니까 딱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물어보는 거 뭐냐면 단순 내용 물어봐요. 단순 내용.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고요. 심지어 서술형도 여러분들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글을 읽고 이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알면은 세력 균형의 형태 세 가지 여기 그냥 글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 그 이름 적으면 돼. 그렇지. 자,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참 문법도 많이 놀랐어요. 자, 우리가 대비했던 거 하나밖에 안 나왔습니다. 뭐만 나왔어요? 중세국어, 이제 초출자, 제출자, 기본자 그거 3개, 그거만 나왔습니다. 맞죠? 자, 문법 마찬가지로 문제 그냥 다시 읽고 풀어보면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야. 우리가 평소에 푸는 모의고사보다 쉽게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문법에서 이번에 좀 나갔던 학생들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객관식을 앞에서부터 쭉 풀면서 뒤에는 시간이 좀 촉박해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시간이 촉박하시다 보면은 아주 단순한 거에도 좀 낚일 우려가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번에 문법에서 조금 까다롭고 헷갈렸을 만한 거는 저 뒤에서 두 번째 문제 저기 주변적 의미랑 중심적 의미 물어보는 거 있죠. 요게 이제 다이어랑 동음이 위어 물어보는 건데 요거 여러분들 문법 5개 문제 전부 다 중학교 1, 2,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 건 알고 있죠. 다 중학생 때 배웠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이번 시험을 바탕으로 좀 보자면 시험의 결과가 내가 어느 정도 대비를 했다라는 가정하에 아까도 얘기했던 기본기 있죠. 근데 이 기본기가 그냥 기본기가 아니야. 그냥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쌓여왔던 기본기를 말하는 거야. 그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느냐 안 갖춰져 있느냐를 좀 이제 평가하는 시험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모의고사랑 뭐 거의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학교 모의고사의 성적과
등수가 아마 이번에 거의 비슷하게 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비슷하게 반영 안 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이번 시험을 조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죠? 이거 조졌어.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등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쵸? 등수가 나오거나 1컷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올 텐데 내가 모의고사 점수로는 이제 전교에서 등수한 이만큼인데 그만큼이 안 됐잖아. 그럼 이제 그 학생은 이제 조진 겁니다. 그리고 내 모의고사 등수보다 학교 등수가 좀 괜찮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잘 친 겁니다 이번에. 알겠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음 시험 때 바로 고꾸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야. 왜냐면 어차피 시험 기말 때도 이렇게 나올 거고 1년 내내 이렇게 나올 거거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문법도 마찬가지로 고난도 없었습니다. 다 시간의 문제였어요. 봐봐, 얘도 시간의 문제, 얘도 시간의 문제야. 그러면 내가 이번 시험에 시간이 촉박했다. 다음 시험에 문법부터 풀 거야, 외부 증공 능력, 독서부터 풀 거야. 뭐부터 풀어야 돼? 문법부터 풀어야 돼. 얘가 시간 더 적게 걸릴 거 아니야, 맞죠? 요거 틀렸던 학생들 거의 대부분 마지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촉박해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알겠죠? 근데 이번에는 문법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왜 그런데? 문법이 지금 두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가. 그래서 아마 문법이 시험 범위에 없는 건 안 나올 가능성도 좀 있어요. 시험 범위에 없는 게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해봐야 한 두 문제? 세 문제? 많아야 세 문제? 두 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시험 범위에 없는 건. 나머지 일단 시험 범위에 있는 건 나올 거야 이번에는 문법이. 알겠죠? 그래서 요거 시간의 압박 때문에 자신 없는 학생들은 다른 거 다 풀고 뒤로 미뤘다가 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단순 내용 물어보는 건 안 풀어. 보기 문제 그냥 날리세요. 시간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시간 부족한 건 지금 뭐 해준다고 해서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시험을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과 같은 난이도로 나온다면 아마 내 생각에 1컷이 그래도 중간보다 오를 거예요. 왜냐면 유형을 전혀 상상치 못했던 대로 냈기 때문에 좀 이제 애들이 많이 틀린 경향이 있거든. 근데 그거 한 기말 정도만 딱 돼도요 좀 감 잡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좀 오를 거야. 내 생각에 이번에 5개 틀린 학생들이 배점에 따라서 배점 좀 높은 거 5개 틀렸다라고 하면 2가 뜰 것 같고요. 배점 좀 낮은 거 5개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1이 뜨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내 예상이라서 실제로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 것 같고 지금 학교 선생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1컷은 좀 알려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등수는 안 알려주더라도 등수까지 알려주면 제일 좋고 그럼 이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좀 유추를 좀 해볼 수 있을 거야. 객관 5개 틀리고 서술형 한 2점 정도 강점되면은 점수가 한 어느 정도 될까요? 80점대 초반 정도 되겠죠? 한 82 정도 되려나? 고쯤이 81, 2 정도? 82? 83? 그 정도가 아마 이제 1컷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에 요거랑 비슷한 난이도로 나온다고 하면은 만약에 이번에 1컷이 한 80이라고 칩시다. 1, 2 1컷이라고 친다면 이번에 그건 이제 내 예상이야. 몰라 나중에 실제로 더 낮아질 수도 있어. 높아질 수도 있고 예상인데 아마 똑같은 난도여도 다음 시험에는 한 85까지 이제 컷이 좀 오를 겁니다. 익숙해지기 때문에. 내가 이번 70점이 나왔어. 1등을 받으려면 몇 점 이상 필요해요? 한 95점 이상 정도가 이제 대충 이제 산술적으로 봐도 좀 필요하겠죠. 내가 얘기했잖아. 객관식 한 개 이내로 틀리면 1등은 나올 거라고. 그렇죠. 95점이면 그냥 서술형 한 1, 2점 감점 나가고 저기 한 문제 틀리면 95 아니야? 가능성이 이렇게 생각해보면 너무 좀 높은 점수이긴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이번 시험을 자기 스스로 좀 조졌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무조건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오기를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면 1컷이 예를 들어서 다음 시험에 90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역전의 가능성 있어 없어? 없어. 가능성 뭐밖에 없어. 내가 100점 받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냥 산술적으로 따질 때 내가 예를 들어서 한 72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봐. 한 72점 나왔다고 생각하면 1컷이 지금 이번에 81, 2점이야. 근데 다음 시험 1컷이 90점이야. 그럼 나 몇 점 받아야 돼? 100점 받아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시험이 무조건 뭐 하기를 빈다? 어렵게 나오기를 빈다. 학교쌤한테 가가지고 혹시 국어쌤이랑 좀 친한 학생 있다 뭐 해요? 이번 시험 쉬웠다고 꺼드러고 좀 되세요. 선생님의 이걸 긁어 자꾸 선생님을 긁히게 만드세요.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또 긁어. 너 못 쳤던데? 라고 하면 다음에 치면 잘 칠 수 있어요. 라고 계속 선생님을 건드리세요. 진짜 자신 있다고. 이제 선생님 문제 내는 거 어떻게 내는지 다 알았다고. 꺼드러고 좀 되세요. 그러면 시험 문제 어렵게 내실까? 일단 쉬우면 답 없습니다. 시험 망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게 상대평가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절대평가는 무조건 시험이 쉬운 게 나한테 제일 행복한 거지. 그렇죠? 근데 시험이 어려워야지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실력이 발휘가 돼요. 물론 이번에 발휘 안 된 학생도 좀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자 그래서 요 관점으로 우리가 시험을 좀 대비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뭐 할 거냐면 4주 동안 문법만 할 거야. 문법만 할 건데 요거 지금 나랑 올해 수업했던 학생들이 이미 받았던 건데 자 우리 2월 말 3월 초에 했던 거 그냥 100% 리셋이야. 어차피 여러분들 머릿속에 남아있을 거란 기대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냥 똑같은 거 나눠주고 똑같이 필기 거의 비슷하게 할 거고 똑같은 문제 또 풀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 일단은 문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문법 이제 한번 좀 기초를 좀 잡아볼 수 있도록 합시다. 의문 2주 그 다음에 문법 요소 2주 할 거야. 이렇게 2주 하고 나면 한 달 지나면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시험 대비거든요. 아 그리고 내가 이번에 데뷔하면서 느꼈는데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 수업 솔직히 말해서 난 진짜 너무 갑갑해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도 다른 학교보다 여러분들 솔직히 다른 학교는 일주일에 2번 하면은 시간이 남아가지고 내가 맨날 무슨 생각하냐면 아씨 다음 주에 뭐 해야 되냐 할 거 다 했는데 뭐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수업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씨 이렇게 많은 걸 언제 다 해?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기간만이라도 좀 일주일에 여러분들만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 안 하고 있는데 한 번밖에 수업 안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시간이 다 안 맞아서 그런 거거든. 다 안 맞아요. 묶이면 한 2명씩밖에 안 묶여요. 그래가지고 지금 반이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평일에 만들면 혹시 만들어지나? 월화수목금이 다 안 돼? 미쳤다. 하여튼 근데 한두 명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총 인원이 8명인데 8명 중에서 5명만 모여도 할 수 있거든요. 뭐 못 오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실. 그래서 시험 기간만이라도 평일을 어떻게 뭐 하든지 좀 뭐 어떻게 맞추든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알겠죠? 나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사실은 내가 멘토로 이렇게 학원에 와가지고 문제 풀고 하는 것도 사실 되게 좋기도 하거든요. 왜냐면 숙제는 좀 안 해오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좀 안 하는 학생들이 없어. 좀 빼는 학생도 없고 나름대로는 그래도 다 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학원에서 굳이 안 잡아놔도 여러분들 집에서 다 할 것 같거든. 그래서 학원에서는 최대한 좀 가르치는 거 위주로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일단 안 돼요. 주말은 안 되고 무조건 평일 중에서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다음에 모아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야자하는 평일이 있을 텐데 하루 정도 더 빼는 건 가능할 거 아니야. 평일 야자. 아예 못 뺀다 저는. 그건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스케줄이 다 차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맞지? 다 차 있으면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이제 저기 유형까지 있을 때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요거 문법 의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의문의 자음, 모음까지는 대충 하고 넘어갈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 중학교 3학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했으니까. 자 그래서 12페이지 의문의 개념부터 볼게요. 자, 학교에서 이거 그 진도는 좀 나갔어요. 지금 뭐 나갔어? 의문 나갔어? 의문 나갔다고? 근데 노트를 그거 잠깐만. 셀 PPT가 3점이었어.
학교 PPT로 했어 수업을. 뭐 교과서 나오면 안 쓸 거예요. 교과서에 내용이 너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 수업 나갔던 순서 보니까 딱 지난번에 그 내가 했던 그 순서랑 딱 똑같은데 교체 그거 저기 변동 좀 하고 나서 그 뒤에 이제 형태소 나갔던 것까지 우리 했었잖아. 기억나요? 안 나지? 저희는 그렇게 써왔어요. 뭐라고? 아 이렇게 안 했다고? 없어요. 아 진짜? 그거 풀지 않았어요. 헐. 너 선생님만 다르구나. PPT 똑같은 거 써? 딜안 해요. 그럼 뭘로 하는데? 칠판에 놨어요. 헐 그거 다 받아 적어야 돼?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학교에서 최소 대립상에 대한 이야기 했어 안 했어? 안 했다고요? 최소 대립상에 대한 이야기. 자 요거 일단 봅시다. 의문의 뜻이 뭡니까? 의문. 누가 보고 읽으래요. 자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야. 소리의 단위. 맞죠? 자 그래서 이 소리의 단위를 우리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불 강공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있는 거랑 똑같죠? 자 그래서 미음에서 비읍으로 바뀌었더니 지금 발음도 바뀌었어. 소리가 다 바뀌었잖아. 물, 불 바뀌었단 말이야. 소리가 바뀌었는데 딱 한 개 자음만 바뀌었더니 뭐가 달라졌어? 뜻이 달라졌잖아. 그러면 뜻을 구별하는 쌍 맞아 아니야? 맞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음과 비읍으로 바뀌었더니 뜻이 달라졌더라. 자 그러면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단위로서 활용이 된 거잖아. 자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물, 불, 술, 울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바뀔 때마다 뭐가 될까요? 뜻이 달라지겠지. 그럼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데? 모든 자음은 뭐가 될 수 있다? 의문이 될 수 있다. 맞죠? 강, 공, 경, 궁 모음이 바뀌어요. 맞죠? 모음이 바뀌는데 이렇게 모음이 바뀔 때마다 뭐가 달라져? 뜻이 달라집니다. 맞죠? 자 결론은 어떻게 나오는데? 모든 모음은 뭐가 될 수 있다? 의문이 될 수 있다. 눈, 말, 굴, 벌. 소리의 길이가 달라졌더니 뜻이 달라져요. 소리의 길이는 뭐가 될 수 있다? 의문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문 세 가지 뭔데요? 자음, 모음, 그리고 소리의 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우리의 의문에 해당하는 거죠. 의문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소리가 단위입니다. 소리가 단위. 알겠죠? 자 그래서 소리가 단위를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음운이라는 개념이 있고 우리가 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음운이라고 하는 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음운을요 관념적 소리라는 말로 해요. 머릿속으로 관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실제로 입으로 나오는 소리는 음운이 아니에요. 음운이 아닙니다. 우리가 입으로 나오는 소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성이라고 합니다. 음성이 실제 소리입니다. 실제 소리. 자, 우리 한글이 되게 위대하잖아. 맞죠? 굉장히 많은 글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적을 수 있는 사람, 내가 방금 얘기했던 거 여러분 다섯 명한테 적으라고 하면 다 똑같이 적을까? 다르게 적을까? 다 다르게 적을걸? 왜? 여러분들 귀에 다르게 들릴 테니까. 자, 의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개념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같은 소리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맞죠? 자, 그런데 실제로 입에 나오는 모든 소리를 담을 수 없어. 대표적인 예시로 뭐가 있는데 우리가 한글이랑 영어를 비교를 하자면 안 적어도 돼요. 자, 이런 단어가 있다고 칩시다. 얘 한글로 적으면 어떻게 적을 거야? 바이브 이렇게 적을 거야. 얘랑 얘 소리 똑같아요, 여러분들. 적어놓은 걸 기준으로. 똑같으면 안 돼. 얘 어떻게 해야 돼? 바이브 이렇게 해야 돼. 바이브. 이렇게 소리 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소리 내야 돼요. 근데 얘는 어떻게 소리 내야 돼?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야 돼. 비읍은 무슨 소리야? 입술 소리야. 여러분들 모음표, 자음표 기억 못하면 진짜 혼난다 알겠죠? 다시 기억하세요. 다시 외우고. 특히 자음표를 명확하게 외워야 돼. 모음표는 별로 안 중요해요. 자음표가 중요해. 알겠죠? 자음표는 다시 외워야 되는데 자, 바이브야. 바이브. 적힌 대로 하면. 비읍은 무슨 소리이기 때문에? 입술 소리예요.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야 된다고. 입술이 붙었다 떨어져 안 떨어져? 안 떨어져요. 얘는요 우리말로 따지면 마찰음입니다. 마찰음. 얘는 무슨 음이야? 파열음이에요. 빠빠빠 붙었다 떨어지면서 팡 터지거든요. 얘는 뭐야? 마찰시키거든. 이해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비읍에 해당하는 마찰은 우리말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소리랑 이 소리랑 똑같냐고 실제로는 음성으로 따지면 다르다고. 이해되죠? 결론이 뭐냐면 음우는요 숫자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우는 언어마다 달라요. 마찰음이라고 인식하는 게 우리말은 마찰음이 뭐밖에 없어요? 흐 이렇게 두 개밖에 없단 말이야. 시옷이랑 히읗밖에 없어요. 영어의 마찰은 뭐 있는데 뭐도 있어요? F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마찰음이란 말이야. 맞지? 근데 우리는 마찰음이 두 개밖에 없는데 걔네는 많다고. 각각 뭐가 달라? 음우는 언어마다 다릅니다. 언어마다 다른 이유는 뭔데요? 우리가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라고 인식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음우는 유한하면서 소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음성은요 무한합니다. 아까 내가 얘기했던 그 외계음요 나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소리도. 숫자가 무한합니다. 알겠죠? 음성은 무한, 음우는 유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음운의 종류에는요, 크게 분절 음운이 있고요, 비분절 음운이 있습니다. 분절은 뭔데요? 다른 소리랑 잘 구분이 된다 이 말입니다. 구분. 비분절은 뭔데요? 다른 소리랑 잘 구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분절 음운에는 분절 음운은 한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소라고 얘기합니다. 비분절 음운은 한자로 우리가 운소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음소와 운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소랑 운소를 합쳐서 음운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비분절 음운에는 뭐가 있는데요? 소리의 길이가 있습니다. 분절 음운에는 자음이랑 모음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다른 소리와 왜 잘 나눠지지 않는다고 얘기할까요? 말! 내가 방금 긴 소리로 말 이랬는데 얘 혹시 몇 초 동안 얘기했어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사람마다 똑같아 달라. 누구는 긴 소리 얘기할 때 1.5초 얘기하고요. 누구는 1초로 길게 하고요. 누구는 3초로 길게 할 수도 있어. 말! 이럴 수도 있잖아. 사람마다 똑같아 달라. 이해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짧은 소리랑 긴 소리가 구분이 쉽다 어렵습니다. 왜? 구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소리가 잘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얘는 비분절 음운, 얘는 분절 음운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다음 자음은 넘어갈게요. 자음의 뜻, 모음의 뜻은 다 알고 있죠? 자 모음의 두 종류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어요? 단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죠. 자, 내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모르는 게 있잖아요. 체크해서 나한테 질문하세요. 내가 왜 넘어가냐면 다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거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왜냐면 중학교 3학년 때 다 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2시간 안에 의문을 다 끝낼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걸 모르겠잖아. 체크하고 질문하세요.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줄 테니까. 알겠죠? 자, 단모음은요. 어떤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합니까? 발음할 때 얘기하세요. 입술의 모양이랑 혀의 위치가 일정한 모음을 단모음이라고 하죠. 아, 오 이런 애들이 단모음입니다. 맞죠? 자, 얘네들을 단모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입술의 모양이랑 혀의 위치가 일치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정되어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입에서 나올 때 처음 나오는 소리랑 10초 동안 얘기했을 때 그 뒤에 아 소리랑 처음에 얘기했던 아 소리가 서로 동일하다는 겁니다. 왜? 안 변했으니까. 이중모음의 뜻이 뭡니까?
발음할 때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하잖아. 이 야 이렇게 되잖아. 야. 야는요. 처음에는 입 모양이 이가 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를 발음하잖아. 야 이렇게 돼서 야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넓어졌다가 아가 된다고. 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처음 소리랑 또 나중에 10초 뒤에 소리랑 같은가요? 다릅니다. 야 소리를 내면 처음에는 야 소리가 나요. 한 0.2초 정도는. 그 뒤에 10초 뒤에는 무슨 소리만 나요? 아 소리만 납니다. 야 이거 아잖아 지금. 맞죠? 첫 소리랑 끝 소리가 다릅니다. 왜 다른데? 발음할 때 변했으니까.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모음을 이중모음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중학생 때 다 배웠던 거고, 이 이중모음을요 우리가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무엇과 무엇의 결합으로 봅니까?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결합으로 보죠. 자, 그래서 다음에 넘어가서 이 반모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은 이제 중학생 때 고등학교 때 처음 나오는 건데, 중학생 때 배웠던 학교도 좀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학교도 좀 있기 때문에. 자, 반모음은요, 성질을요, 모음의 성질과 자음의 성질을 절반 정도 지닙니다. 자, 그러면 모음의 성질은 어떤 성질이냐면요, 발음할 때 공기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비장애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음의 성질은 뭐냐면요, 홀로 쓰일 수 없어서 항상 뭐랑 결합해야 되냐면 모음이랑 결합해야 됩니다. 그게 자음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모음의 성질과 자음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제 절반 정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반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반모음에는 반모음 이 계열이 있고요. 반모음 오, 우 계열이 있죠. 우리 그래서 이 야라는 소리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아주 짧게 이 소리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아 소리를 내면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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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짧게 내고 길게 내면은 야가 됩니다. 왜도 마찬가지야. 오 소리 내고 나서 에 소리를 내면 왜가 되는 거죠. 입 모양을 오로 만든 상태에서 오 한 상태에서 에를 발음하면 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반모음의 개념이다. 자, 다음 옆으로 넘어가서 여기 최소 대립상을 좀 보겠습니다. 자, 최소 대립상은요, 동일한 환경에서, 자, 표시 오직 하나의 요소로 뜻이 구별되는 단어의 짝쌍을 말합니다. 이때 차이가 나는 한 가지 요소가 바로 뭔데? 의문이어야 됩니다. 자, 최소 대립상의 조건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하자면요, 최소 대립상이 되려면, 쌍이 만들어지려면, 그러니까 얘네들을 쌍이라고 말하려면 전체 음운 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전체 음운의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하나는 5개인데 음운 개수가 하나는 6개야. 걔는 안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의 음운에 의해서 달라져야 됩니다. 음운의 개수가 2개 차이 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달라야 돼. 자, 다음 세 번째. 같은 종류의 음운이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음은 모음끼리 달라야 되고요, 자음은 자음끼리 달라야 돼요. 모음 하나랑 자음 하나가 달라가지고 만들어지는 쌍은 최소 대립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기준, 제일 중요한 거.
소리가 기준입니다. 표기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 음절이 있고요. 요 음절이 있어. 지금 음운 하나 다른 거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얘는 최소 대립상이라고 아니라고? 아니라고. 왜 아닌데? 얘는 소리를 기준으로 따지면 뭐야? 똑같잖아. 쌍이 안 됩니다.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자, 요거 최소 대립상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고 하면 진짜 혼나야 돼. 혼나야 돼. 이거 소리 아니야. 초성에 있는 이음. 소리 아니죠. 빈자리입니다. 빈자리. 얘네 음운 몇 개야? 음운 4개야. 얘네 음운 몇 개야? 얘네는 음운 3개야. 맞죠? 자, 음운의 전체 개수가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는 최소 대립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제발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요거는 모고에서도 자주 물어보는 유형 중에 하나야. 제발 실수하지 마세요. 물어보는 건 요 유형밖에 없어요. 전체 음운 개수가 안 돼서 안 맞아서 최소 대립상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실제 발음이 똑같아서 최소 대립상이 안 되는 경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학교에서 혹시 여러분들 유성음과 무성음의 구별을 혹시 이야기를 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기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앞에 있는 기억이랑 뒤에 있는 기억은요 성대가 울리는 게 다르거든요.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넘어갑니다. 자, 음절입니다. 어떤 단어의 개념을요 꼭 알아두세요. 음운의 뜻이 뭐야? 바로바로. 음절의 뜻이 뭐야? 바로바로. 그 이후 단어의 뜻이 뭐야? 형태소의 뜻이 뭐야? 문장의 뜻이 뭐야? 문장 성분의 뜻이 뭐야? 를 알아두세요. 알겠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틀린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알겠죠? 자, 그래서 알아두세요. 음절은요, 한 번에 소리 낼 수 있는 발음의 최소 단위를 음절이라고 하죠. 모음은 자기 혼자서 음절이 될 수 있어 없어? 될 수 있죠. 아, 혼자서 소리 낼 수 있잖아. 근데 자음 혼자서 음절이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얘 혼자 발음해 보세요. 그는 그잖아. 안 돼요. 모음 없이는 발음이 안 됩니다. 그럼 얘 발음해 보세요. 기억이요. 기억은 얘 이름이고요. 발음이 아니잖아. 맞죠? 자, 자음은 혼자서 발음할 수 없습니다. 모음은 혼자서 발음이 가능하고요. 자, 이러한 성질 때문에 뭐가 만들어집니까? 음절 유형이 나눠집니다. 뭐 때문에? 모음 때문에. 모음과 자음이 혼자서 발음될 수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자, 음절 유형이라고도 하고요. 음절 구성 방식이라고도 얘기하죠. 하나, 둘, 셋, 넷. 자, 첫 번째 음절 구성 방식 뭡니까? 모음 하나로만 이루어진 음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애들. 자신있게 확실하게 다 알고 있다 생각하면 맞아도 돼요. 두 번째는 자음 플러스 모음입니다. 필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하니까. 근데 확실하지 않으면 필기해야지. 가, 너 이런 것들. 자음 플러스 모음의 유형이죠. 세 번째는 모음 플러스 자음의 유형입니다. 악! 이런 거.
마지막 네 번째. 자음 플러스 모음 플러스 자음의 유형이죠. 강, 목 이런 것들. 자, 여기서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에 물어보진 않지만 의문을 개념적으로 좀 잘 이해합시다. 이번에 배운 거 그냥 이번으로 끝내지 말고요. 지금 배운 걸 고3까지 가져가. 어차피 여러분들 2학년 3학년 1학기 때 화법과 언어 하면서 문법 또 할 건데 미리 알아놓으면 되잖아. 그냥 머릿속에 박아놔. 자, 우리는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으로 쳐요, 안 쳐요? 안 쳐. 종성에 있는 의문은 의문으로 쳐요, 안 쳐요? 쳐요. 왜 치는데? 실제로 얘는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실제로 소리가 안 나기 때문이야. 그럼 얘는 실제로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자, 의문의 뜻이 뭐였어요?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를 의문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의문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안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지워버리고. 자, 필기할 필요 없어요. 앞에만 보세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소리 내보세요. 아, 맞지? 아. 얘 소리 내보세요. 아. 얘도 아야. 얘도 아야. 말의 뜻이 구별돼요, 안 돼요? 안 돼. 얘네 둘의 차이는 뭐가 차이가 있는데? 얘가 차이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맞죠? 분명히 얘는 차이가 나. 근데 얘도 얘도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단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초성에 있는 이응이 의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 써봤더니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의문이 아닌 거야. 말의 뜻을 구별 못 하잖아요. 맞죠? 자, 그럼 요거 봅시다. 강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여기 있는 이응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단위가 돼요, 안 돼요? 되시. 그래서 얘는 의문인 거야. 얘는 의문이 아니고. 말의 뜻을 구별을 못 하잖아요, 얘는. 얘 말의 뜻을 구별해 줄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초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고요. 초성에 있는 이응은요, 의문이 아니고요. 종성에 있는 의문은 이제 종성에 있는 이응은 의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시간이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넘어가도록 할게요.